AI 대응 총체적 부실이다. 오늘 포럼 사회를 맡은 바실련 사무처장 김영호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바실련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영남대 전 총장 노석균 교수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첫 번째 포럼에 많이 참석해서 매우 고맙습니다. 특히 발제자로 나선 우리 박효 교수님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팬들 하시는데 오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AI 관련해서 두 가지 점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놀랐는데, 저희 나라가 이제 주로 보면은 시대가 가면서 이제 좀 사회가 발전한다는 증거가 이제 신문에 나오는 숫자가 좀 줄어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몇천억 비리가 있다가 요새는 그게 뭐 1,000만 원만 이렇게 받아도 이런 시대인데, AI는 어떻게 돼가지고 숫자가 뭐 거꾸로 이렇게 몇십만 마리에서 몇천만 마리에 놀라울 정도로 이게 좀 시대 역행하는 것이다. 그래도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AI가 지금 오늘 내일의 문제도 아니고 과거 빗속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오늘 우리 포럼을 통해서 유익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앞으로 숫자도 줄이고 어리석은 관리가 되지 않도록 좋은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희 바실련 포럼은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귀중한 발제를 해주실 박영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님을 제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1978년도 서울대학교 학사, 81년도 서울대학교 수의학 석사, 그리고 91년도 워싱턴 주립대학 대학원 수의위생물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95년도부터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셔가지고 저희 학내에서는 수의과대학 학장,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울대 환경안전원 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요. 대한인수공통 전염병학회 회장을 맡으셨고, 또 본부장급인 1급 본부장인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을 역임하셨고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국민안전처 특수재난분과 자문위원장,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중한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영호 교수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미흡한데 불러주셔서 영광이 고맙습니다. 특히 뭐 우리 어쩔 수 없이 여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우리 존경하는 김하석 부총장님의 하달에 제가 거역할 수 없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바실련에 대한 그 활동과 또 그런 애착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두 번 여기서 발제한 것 같고요. 오늘 또 사실 저보다 여기 오늘 패널리스트로 나온 우리 송창선 건대 학장님이 훨씬 더 잘하시는데, 제가 지금 모든 여기에 중심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제가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하면서 구지역 그리고 그 당시에 AI를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오랜 동안 공무원 생활했습니다. 학교 오기 전에 하고 다시 이제 이런 개방형으로 해서 차관 보호급이죠. 가서 3년 근무하고 다시 오니까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안타깝지만은 오늘 패널리스트들이 좋은 얘기를 보고 오늘 발표드릴 얘기는 팩트입니다. 뭐 청와대에 있는 그 팩트가 아니고 AI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보시고 어떤 시기에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료는 지금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거기에 과거에 제가 있으면서 문제가 됐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아이디어나 같은 그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좀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문제가 좀 아쉬웠던 점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좀 전에도 많은 분이 얘기하시지만 매몰 수가 3천만 수를 넘었고요. 이게 11월 16일, 작년 11월 16일 해당 음성에서 첫 발생한 후에 12월 19일까지 현재 이런 지금 상황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12월 28일 24시 기준으로 해서 10개 시도 37개 시군구 양성농장이 278개 그러나서 그 당시에 신고농장이 하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발생농장 그리고 예방적 살처분 농장 그리고 야생조류 항원이 검출된 지역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1월 4일에 조금 더 늘어난 상태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원도 인제하고 전남 마주에 발생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름을 지워야 되는데 제가 이름을 지우지를 못했습니다. 요거는 이름을 지웠습니다. 요거는 1월 6일이니까 바로 따끈따끈하게 또 뭐 황교안 총리가 이제는 소황 상태다 뭐 어쩌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 1월 6일 강원도 횡성에 토종닭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그 인근에 잘 안 보입니다만 오리농장과 닭농장에 이 점이 다 그 농장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금 그 양성 이후에 500m 살처분 그 다음에 3kg, 10kg 이동제한까지 돼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이제 카이스라고 제가 이제 본부장일 때 셋업하는 건데 코리안 애니멀 헬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GPS를 통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발생을 하면 그걸 추적해 가지고 원을 그려서 그런 이동제한을 하는 GPS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토요일에 충남 아산시에서 산란계 지금 뭐 닭에 감염이 되고 있지만 이 산란계 때문에 지금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달걀 아닙니까? 달걀 공급. 이 산란계가 발생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발생했던 농장들하고 2.6km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보면은 뭐 철새가 첫 번째 원인은 되겠지만 그동안의 역학적인 면으로 볼 때는 기계적 전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산란계에 대한 감염이 이제 다시 1월 7일이니까요. 그저께 나온 따끈따끈한 지금 얘기를 좀 그림으로 하나 더 보여드렸습니다. 이 산란계에 대한 거는 과거에 이제 고병원성 AI가 감염됐을 때 주로 유경오리나 육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산란계 같은 경우는 키우는 시스템이 틀립니다. 이따가 이제 우리 손 소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다른 것들은 이제 평소에 같이 키우고 있지만 산란계는 이게 빌딩으로 아파트식으로 키우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다 감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걸 전부 해사 처리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층층이 올라가서 그걸 다 끄집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훨씬 더 전파되거나 또 다른 데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사회 상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대 이거는 우리 송창성 교수님 그 데이터도 제가 여기 빌려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역대 AI 발생 현황을 보면 쭉 그 4차례 발생한 이후에 제가 있을 때 2014년도에 1월 16일에 H5N8라는 그 전까지 H5N1이었습니다. H5N6가 이번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H5N1은
동남아에서 많은 그 사망자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H5N8은 제가 공교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제가 좀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알코올로 다 그 바이러스를 약독화시켰기 때문에 H5N8은 사람 감염례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H5N6는 물론 지금 사람에 감염된 예는 없지만 중국에서는 16명 중에서 10명이 사망하는 그런 H5N6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개, 고양이 감염됐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변이가 사람한테 위험할 정도로의 변이가 안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이건 중국에서 예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익관계는 뭐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이 H5N6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야생 철새에 의해서 유입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것들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그 시기와 이렇게 했을 때 일본에서는 지금 한 100만 마리 묶고서 지금 끝났거든요. 그런 쪽이 보면 우리 나라의 이 방역 시스템이나 이것을 근절해 나가는 그 조직이 매우 열악하지 않느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제가 제안을 해왔지만 역시 우리 정부에 어떻게 보면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그 SOP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또 그 속도가 상당히 늦고 그런 것이 다른 나라하고 좀 너무 모든 분들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유전형 분석을 해봤을 때 H5N6가 그 광동성에서 유행했던 형태로 해가지고 98.42부터 99.93%, 그 다음에 C형부터 C5형은 91부터 92% 상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유전자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이 돼서 한국과 일본에 감염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그 유전자 해부를 봤을 때 H5N6의 풍세천의 그 철새에서 일어난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산란 농장하고 유경오리 농장에서 한 것들을 비교했을 때 이 같은 이건 농림축산부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분석을 했을 때 이 방동성이나 홍콩에서 나온 형하고 비교한 결과 그 야생조리에 있는 유혈화시킨 저병성의 바이러스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그 저병원성이나 병원성이 없는 A 패소제닉이나 로우 패소제닉한 AI 바이러스가 어떤 다른 산란기나 농장에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잠복기를 거쳐서 하이 패소제닉, 고병원성으로 바뀝니다. 바뀔 수 있는 변이가 일어나죠. 어떻게 보면 또 리어소트먼트라는 우리 DNA 리어소트먼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형태가 되게 그 고병원성 H5나 H7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5N1이 과거 4차례 있었고 H5N8이 그 다음에 한 차례 있었고 이번에 H5N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H7은 우리나라에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콩을 통해서 H7N9은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 보도상에서도 나오죠. 이런 H7형이 나타났을 때 저병원성이지만 H5의 그 N형과 결합을 해서 고병원성으로 나타날 위험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학자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5개 유형의 이번에 H5N6 내부 유전자 하우스키핑 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5개 유형으로 확인되는데 이것은 뭐 학자들이 이제 이런 역학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일반 국민들이 이게 5개형인지 4형인지 뭐 그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서 유래됐는지 또 야생 조류하고 관계가 되는지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한 결과인데 우리나라에서 H5N6는 5개의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지역별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따가 패널리스트들이 얘기했지만 만약 백신을 앞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런 유형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일도 하냐면 철새를 잡아가지고 토액을 해서 거기다 GPS를 답니다.
GPS가 하나는 2천만 원씩 넘어 호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다음 모든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고 또 배터리가 그것이 충분히 다시 돌아올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도 많이 가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오는지 저희들이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많이 접목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예측도 하고 그래서 예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찰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그 야생조류나 이런 데서 항체나 항원을 검출했을 때 우리나라에 이런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예찰이 많을수록 거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거죠. 이번에도 보면은 우리 송 교수님 계시지만은 정부에서 예찰한 결과보다는 민간 기관에서 한 예찰에서 우리 이런 힌트를 받았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감염된 철새가 광범위하게 오염됐고 그 이후에 오염된 지역에서 다른 이유로 해서 2차적으로 감염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단지 이번에 H5N6라는 거는 H5N8보다는 훨씬 더 감염 속도가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H5N8 때 했던 그 SOP로는 이번에 작동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런 점에서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H5N8 때도 감염이 됐고 한 농장이 이번에 H5N6도 이제 감염된 농장이 나왔을 때 물론 SOP가 거기 있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그 태도나 그런 시스템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모든 총리가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좀 아쉬운 거는 장관도 새로 취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 안 돼 있는데 SOP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SOP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더 금박하게 이건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이것이 잠잠해지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너 왜 SOP대로 안 되고 네 마음대로 갑자기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관주경심에서 관심에서 4등급으로 3단계, 2단계, 1단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뛰어갔느냐 할 때 그 책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은 그것을 굉장히 기피합니다. 이때 누군가 나서서 이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조직이나 기관이나 정부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발생 원인은 처음에 신고한 거 봤을 때는 11월 16일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항체나 이런 걸 검사했을 때 들어왔다고 볼 수 있고요. 나주와 평택에서 감염된 걸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오염 지역에서 농장이 철새로 감염된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 기존 방역대에서 발생했지만 그런 기존 방역대가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감염된 방역대가 넓어짐에 따라서 양성 농장의 숫자가 보시는 것 같이 42개 11월 그 다음에 며칠 안 돼서 20일 경과된 다음에 79개 30일 한 달이 경과돼서 무려 204개까지 양성 농장을 감염 양성 농장을 배출하게 됩니다. 안성 음성 지역에 보시면은 하나 예인데요. 이런 A 농장하고 B 농장에 사료 차량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어떻게 여기도 GPS 차량 등록을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바이러스 옮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안성에서 청비천에 있는 양성 농장 5개를 봐도 매우 인근 지역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양산호를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차량 역학이 대부분이고요. 음성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음성 지역 다음으로 진천에도 이렇게 유전 내용을 따져봤을 때 차량에 의한 역학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차량 역학적인 내용들을 지금 현재 모식도로 한번 보고 계신 겁니다. 복잡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이 차량에 GPS를 다 장착을 하고 있고 또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이 GPS도 꺼놓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KT나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사람들의 갖고 계시는 핸드폰, 셀러폰을 가지고 위치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오염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까지 판단을 하는 그렇게 분들을 미래에 첨부하고 또 그런데 진천 지역 내 마찬가지로 촬영반 차량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그런 역할이
역학적인 일이고 여기 송창선 교수나 다 역학조사위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또 이따가 패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 H5N6 양성 농장의 한 30%는 2003년 이후에 그런 고병원성 발생 경험이 있는 농장입니다. 그래서 뭐 삼진 아웃제를 하자 이런 거는 감염이 됐으면 아까 초반에도 우리 여기 상임 대표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한 번 실수를 했으면 그 다음에 실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두 번, 세 번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이 방역에 대한 인식이나 방역을 하는 당국이나 또는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나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음성, 축종별로는 유경험이 굉장히 가장 많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장을 모르면서 감히 탁상에서 뭔가 하지 말라. 작업복 입고 정말로 닭을 같이 묻어보기도 하고요. 또 같이 거기서 뭐 지새기도 해봤는데 이 어떤 특별한 지역은 그 맹동 지역 같은 그